아버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19살 어린 새댁이 시댁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아버지는 눈이 멀어 지팡이 없이는 한 발도 못 내디뎠지요. 친척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제가 하라 했으나 새댁은 그 말 한마디로 시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흐른 가을 어느 날 산골 살인문 앞에 사또 행차 7대가 멈춰 섰지요. 그 어린 새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산이 셋이나 마을을 둘러서고 있어.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 그림자가 마당까지 길게 드리워지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래 봤자 살인문이 30 남짓. 초가지붕은 비바람에 시커멓게 그을려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분간이 어려웠지요. 그 마을 끝 살구나무 한 그루가 살인문 옆에 비스듬히 서 있는 박시댁. 거기서 우리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이른 봄. 마당에 살구꽃이 한창 피어 있던 그날, 한 처녀가 그 살인문을 처음 넘어왔습니다. 이름은 유순. 작은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틀의 머리로 빗어 올린 동그란 눈에 흰 피부를 지닌 18살 처녀였습니다. 푸른 무명 저고리에 다홍 무명 치마.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보따리 하나는 어찌나 작던지 한 손에 가볍게 쥐어졌지요. 새색시 곱구나. 마을 우물가 안악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박재인이 그 점잖은 총각, 색시 하나는 잘 골랐다. 박재인, 유순의 남편이었습니다. 박시댁 외아들로 20살. 조용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산골에는 어울리지 않는 백면서생이었지요. 그날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었을 때 박재인이 유순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우리 집이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 가신 지 7해. 아버님 눈 가신 지 6해. 살인문의 봄꽃이 피어도 봄인 줄을 우리는 잊고 살았다. 내가 와서 처음으로 살구꽃이 보였다. 유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옷가락지 하나를 박재인이 그날 유순의 왼손 약지에 끼워 주었지요. 작은 옥, 푸른 빛이 도는 작은 옥. 그것이 그 신방의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하고 채 1년이 지나기 전 박재인이 갑자기 자리에 누웠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콧불이라 했습니다. 며칠이면 일어난다 했지요. 그런데 사흘이 닷새가 되고, 닷새가 보름이 되고, 보름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박재인의 얼굴은 자꾸 노래졌습니다. 유순이 끓여올린 미음을 2술 뜨다가 도로 베개에 쓰러지곤 했지요. 아가야. 박재인이 어느 늦은 밤 유순을 불렀습니다. 네, 서방님. 내가 모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가야. 내 한 가지 부탁만 하자. 무엇이든요. 아버님을. 박재인은 거기까지 말하고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마른 입술이 떨렸지요. 아버님을 부탁한다. 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저 박재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재인의 손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그날 새벽 박재인은 유순의 손을 쥔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살구꽃이 두 번째로 피기 전이었지요. 장사를 치르는 동안 유순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새댁이 독한가. 18살이 어찌 저리 차가울꼬. 속으로 우는 개다. 그러나 유수는 속으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안방에 누워 계신 두 눈이 멀어 며느리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늙은 시아버지. 그분이었습니다. 박덕수. 그것이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64. 흰 머리를 단정하게 상투 틀어 올리고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었지요. 회색 무명 두루마기에 누런 무명 바지. 발에는 집신. 손에는 옹이 박힌 대나무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박덕수의 두 번째 눈이었습니다. 6해 전. 그러니까 박재인이 14시던 해. 박덕수는 사고로 두 눈을 잃었다 했습니다. 자세한 곡절은 마을 어른들도 잘 몰랐지요. 다만 박덕수가 옛적에 한 사람을 살린 일이 있었고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들 수군거렸을 뿐. 어쨌든 박덕수는 그날 이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와 모셨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외아들 박재인이 모셨고 이제 박재인마저 가버렸지요. 안방에 박덕수 혼자 남았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시댁 작은아버지 박덕보가 마을 어른들을 데리고 살인문을 넘어왔습니다. 박덕보는 박덕수의 동생. 50줄 중반에 입이 거칠고 셈이 빠른 사내였지요. 아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모여 앉은 어른들 가운데서 박덕보가 운을 뗐습니다. 유수는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네, 작은 아버님. 네, 나이 19이지. 네, 애도 없지. 네, 형수님 가신 지 7해, 형님 눈 가신 지 6해. 이제 제인이까지 갔다. 박시댁에 남자가 없다. 너 혼자 시아버님 모시고 이 산골에서 어찌 살겠느냐. 박덕보의 목소리는 남의 일을 말하듯 건조했습니다. 친정에 기별을 넣었다. 친정 어머님이 너를 데리러 오신단다. 짐 챙겨라. 유순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작은 아버님. 왜? 아버님은 어찌하시고요? 형님은 형님이고 너는 너지. 내가 왜 짐을 지느냐? 너 같은 어린 새댁이 왜? 박덕보의 말끝에 코웃음이 묻었습니다. 19이면 한창 때다. 어디 가서 좋은 자리 만나 새살림 차려라. 형님 목까지 짐을 지지 마라.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박씨 집안이 너를 위하는 길이다. 마을 어른 김첨지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새댁이 어리니 이 산골 무서울 게다. 잘 가라.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형수님이 지하에서도 새댁 안쓰러워 하실 게다. 가서 잘 살아라. 유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살구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유순의 치맛자락에 내려앉았지요. 유순이 그 잎사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유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친정에 가면 아버님은 누가 모십니까? 박덕보가 잠시 머뭇거렸지요. 내가 가끔 들여다보마. 가끔이요. 그렇지. 우리도 우리 살림이 있으니 마을에 누가 매일 오십니까? 그건 글쎄. 마을이라는 게 다 제 살림이지 않으냐. 그럼 아버님은 매일 누가 약을 다려 드립니까? 박덕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다물었지요. 살구나무 잎사귀 하나가 또 떨어졌습니다. 유순이 잎사귀를 가만히 두 손에 올려놓고 천천히 무릎걸음으로 안방 쪽을 향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안방 쪽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절을 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절을 마치고 유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그제야 눈물이 한 방울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지요. 유순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덕보가 기가 막혀 되물었습니다. 제 친정에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박시댁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박시댁 며느리로 살다 박시댁에서 죽겠습니다. 아버님 눈이 되고 아버님 손이 되고 아버님 발이 되어 아버님 가시는 그날까지 모시겠습니다. 이 어린 년이 박덕보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김첨지가 박덕보의 소매를 잡았지요. 형님, 말 가려서 하시오. 아니, 이 어린 것이 뭣도 모르고 한 소리 하니 내가 답답해서 그러지. 아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너 살림 한 번 안 해본 어린 새댁이다. 산골 가뭄이 든다지 않더냐. 약초도 귀해진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늙은 시아버지를 모셔. 제가 모십니다. 내가 어떻게. 제가 발이 닳도록 산에 올라 캐어오고 손이 닳도록 다려 올리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박덕보가 한참 유순을 노려보다가 결국 콧방귀를 한 번 뀌고 일어섰지요. 내 마음대로 해라. 다만 한 달 못 가서 친정으로 도망갈 게다. 그때 다시 와서 빌어도 박씨 문중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줄 알아라. 네. 한 달이다. 한 달. 박덕보가 어른들을 이끌고 살인문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한둘씩 일어나 따라 나갔지요. 김첨지만 잠시 마당에 남아 유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댁. 네, 어른. 한 달이라도 잘 견뎌봐라. 한 달이요? 아니, 그저 잘 견뎌봐라. 김첨지도 살인문을 나갔습니다. 마당이 비었지요. 살구나무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유순이 그제야 무릎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잠깐 휘청였지요. 그러나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덕수가 일어난 모양이었지요. 유순이 부엌으로 걸어가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요.
솥에 마지막 남은 도라지 한 줌을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부엌 천장으로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유수는 잠깐 부엌 벽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그제야 한 방울, 또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지요.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안방의 시아버지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유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약속드린 대로 아버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보고 계세요. 그때 유순의 머릿속에 어릴 적 한 장면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7, 8살 무렵 친정 뒷산에서 만났던 호랑이 새끼. 다리를 다쳐 우는 새끼를 유순이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고 자기 옷고름을 풀어매 주었던 그 일. 며칠 뒤 같은 자리에 가보니 새끼는 엎고 어미 호랑이만 멀리서 유순을 바라보다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었지요. 그 호랑이의 눈이 어쩐지 오늘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유수는 그 기억을 살짝 안주머니에 넣어두듯 묻어두고 다시 약탕기 앞에 앉았지요. 도라지가 끓는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유순이 약을 그릇에 따라 들고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살인문 너머 산. 그 산 어디쯤에서 무언가가 유순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유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아버지의 곁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이 박시댁 며느리 유순의 백일이 시작되던 첫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세인이 떠난 그해 봄. 산골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살구꽃이 평년보다 일찍 졌고 진달래도 일주일을 못 가 시들었습니다. 4월에 한 번 가랑비가 살짝 뿌리고는 그게 끝이었지요. 5월이 와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6월이 와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이 먼저 말랐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면 진흙만 끌어 올라왔지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이런 가뭄은 내 평생 처음일세. 산속 옹달샘도 다 말랐다는데 산짐승들이 마을까지 내려오겠어. 그것보다 산 너머 도적대가 떠돌아다닌다는 소문 못 들었나. 무슨 도적대? 굴줄인 산적들이 떼지어 다닌다지 뭔가. 가뭄에 먹을 게 없으니 약탈이라도 해야지. 끔찍한 일일세. 부디 이 마을까지는 안 와야 할 텐데. 안악들의 한숨 소리가 우물가에 흩어졌지요. 유순도 그 우물가에 빈 두레박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푸른 무명 저고리는 햇볕에 색이 발해 있었고 다홍 무명 치마는 흙먼지에 뽀얗게 더러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틀의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옷가락지도 여전히 왼손 약지에서 빛났지요. 유순이 두레박을 내려보다가 한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세댁. 옆에 있던 늙은 안악이 유순을 곁눈으로 보았습니다. 네, 어르신. 아직도 친정 안 갔나? 네. 한 달이 지났는데 2달이 다 되어갑니다. 독하구나, 너. 독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버님이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늙은 안악이 콧방귀를 뀌었지요. 이 가뭄에 늙은 시애비 약을 어떻게 댈래?
산 너머 옹달샘도 다 말랐다는데 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 두레박을 들고 우물가를 떠났지요. 집에 돌아오자 시아버지 박덕수가 지팡이를 짚고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 흰 수염, 회색 무명 두루마기. 두 눈은 멀었으나 귀는 밝아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를 잘도 알아챘지요. 네냐? 네, 아버님. 물 길어 왔느냐? 우물이 말랐습니다. 그래. 박덕수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로 마당을 더듬어 살구나무 아래 그늘로 옮겨갔지요. 유수는 빈 두레박을 부엌 앞에 내려놓고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왜? 제가 산 너머에 가서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산 너머는 멀지 않으냐? 한나절이면 다녀옵니다. 내 발이 부르틀 게다. 괜찮습니다. 박덕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흰 수염이 햇볕 아래 가늘게 떨렸지요. 아가야. 네. 내가 시집 온 지 1년이 되어 가는구나. 네. 내 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떤 얼굴이냐? 유순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지요. 못난 얼굴입니다. 못난 얼굴이 어디 있느냐? 우리 제인이가 골랐는데 동그란 눈이라더라. 우리 제인이가 그러더라. 동그란 눈에 흰 피부에 작은 키라고. 네.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도 시집을 와서 시애비 얼굴 한 번 못 봤겠지. 이 멀고 흐릿한 두 눈으로는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아버님. 그래. 제가 아버님 음성을 들으면 아버님이 보입니다. 제가 아버님 손을 잡으면 아버님이 보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박덕수가 살구나무의 등을 기대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가야, 내 한 가지 부끄러운 말을 하마. 부끄러운 말씀이라뇨. 내가 이 두 눈이 멀어 너에게 짐만 되는구나. 시어머니 가시고 우리 제인이까지 가버린 마당에 내가 너에게 짐만 되니 너에게 미안하다. 아버님, 내 차라리 너 친정 보낼 때 한 번 더 권할 것을. 작은 아버지 말이 옳았다. 어린 너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늙은 시애비를 짊어지게 하느냐. 유순이 박덕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박덕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지요. 유순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님, 왜? 제가 짐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슬픕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살아갑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습니다. 서방님 가신 그날 제가 만약 친정으로 갔다면 저는 평생 2번 죽었을 겁니다. 한 번은 서방님 잃고 또 한 번은 약속을 어긴 죄책으로요. 그러니 부디 짐이라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제 빛입니다. 박덕수의 두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긴 수염을 타고 한 줄, 또 한 줄. 아가야. 네. 내 한 가지 예시 이야기를 하마. 네.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만나기 한참 전
내가 산 너머 큰 길을 따라 한양으로 글공부를 갔던 적이 있다. 그때 산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지. 도적에게 쫓겨 다친 젊은 선비였다. 내가 그 사람을 등에 업어 마을까지 데려와 한 달을 간호했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내게 한마디 했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언젠가 갚을 날이 올게요. 그러나 그 뒤로 그 사람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그 일을 왜 지금 떠올리는지 모르겠다. 그저 내가 옛날에는 누구를 살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너를 짓누르는 짐이 되었구나 하고. 아버님, 왜? 그 예시하기 제가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짐이 아니십니다. 아버님은 제 자랑입니다. 박덕수가 다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살구나무 잎사귀가 한 잎, 두 잎 떨어져 두 사람의 무릎에 내려앉았지요. 매미가 한 번 길게 울었습니다. 박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네. 내 약이 거의 다 떨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산속 약초도 가뭄에 다 시들었을 게다. 무리하지 마라. 약 없이도 며칠은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라니. 아버님은 약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도라지, 잔대, 황기, 더덕. 가뭄이 들었어도 산속 깊은 곳, 옹달샘 가에는 아직 살아있는 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서 캐어 오겠습니다. 산속 깊은 곳은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온다는데. 괜찮습니다. 세대가. 네. 길어야 사흘이다. 사흘이면 약 없이도 며칠 더 버틴다. 무리하지 마라. 유순이 박덕수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또박또박 말했지요. 아버님, 제가 100일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00일? 네. 100일이면 산속 깊은 곳까지 길을 익혀 약초를 풍족하게 캐어 올 수 있습니다. 100일이면 아버님 약을 끊김없이 다려 올릴 수 있습니다. 100일을 제게 주십시오. 100일이 길지 않으냐? 길지 않습니다. 내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틀 게다. 손도 발도 제 것입니다. 제가 좋아서 부르트는 것이니 아버님은 마음 쓰지 마세요. 아가야. 네. 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필요 없습니다. 박덕수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100일이라. 네, 100일입니다. 100일 뒤에는 무엇이 오느냐? 유순이 살구나무 가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잎사귀가 푸른 빛이었지요. 그러나 100일 뒤에는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을 것이고 살구나무에는 살구가 익어 있을 것이고 살인문 너머 들녘에는 가을이 와 있을 것입니다. 유순이 작게 웃었지요. 가을이 옵니다, 아버님. 가을. 네. 가을이요. 가을이 오면 비도 오고 산도 다시 푸르러지고 우물도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100일만 견디시면 가을이 옵니다. 내 말이 그러냐? 네. 제 말이 그렇습니다. 박덕수가 비로소 가만히 웃었습니다. 흰 수염이 흔들렸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배기를 너에게 맡기마. 네, 아버님. 그날 밤, 유수는 안방 옆 작은 건넌방에서 잠자리를 폈습니다. 호롱불 하나를 켜놓고 무릎 위에 헝겊 하나를 펼쳤지요. 헝겊 안에는 박재인이 남긴 작은 책 한 권, 그리고 옷가락지가 든 작은 함. 유순이 책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배기를 약속드렸습니다. 배기를 다 채우면 제가 서방님께도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호롱불이 한 번 가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는지 그러나 꺼지지는 않았지요. 유순이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등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먼 산, 그 어디쯤에서 풀숲을 헤치는 묵직한 발소리 하나가 한 번 들리는 듯 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유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다만 마당의 살구나무가 한 번 크게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유순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모금을 마시고 약초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작은 호미 하나를 허리에 찼지요. 푸른 무명 저고리, 다홍 무명 치마, 흰 무명 앞치마, 집신끈을 단단히 묶고 머리에 무명 수건을 동여매었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며 안방을 향해 한 번 깊이 절했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안방에서 박덕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심해라. 유순이 살인문을 닫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100일 중에 첫째 날.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산길은 가파르고 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에 자욱했지요. 유수는 안개 속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이 며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산이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그 100일이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하루가 저물고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하루는 닭이 울기 전에 살인문을 나섰고 하루는 별이 뜬 뒤에 살인문에 돌아왔지요. 그 사이에 산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었고 풀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헤치고 다니는 19 어린 새댁의 작은 발자국이 있었지요. 첫째 날 유수는 마을 입구의 야트막한 언덕만 다녀왔습니다. 거기 도라지 2뿌리를 캐었지요. 작고 마른 도라지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에는 그것도 귀했습니다. 아버님, 집에 돌아와 유순이 부엌에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내 발걸음 소리가 무겁구나. 박덕수가 안방에서 물었지요. 2뿌리 캐어왔습니다. 2뿌리. 그래도 어딘가. 내일은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네. 도라지를 정성껏 씻고 깍둑썰기로 잘라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가뭄에 마른 솔가지가 잘 타들어갔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유수는 부엌 문턱에 앉아 새벽의 발걸음을 가만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골짜기 하나, 능선 하나, 또 골짜기 하나. 다음에는 그보다 더 깊이. 둘째 날. 유수는 첫째 날의 2배 거리를 갔습니다. 산속 옹달샘 하나를 발견했지요. 가뭄에도 그 옹달샘만은
졸졸 물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 가에 잔대 5뿌리, 도라지, 4뿌리. 유순이 환하게 웃었지요. 약초 자루가 묵직해졌습니다. 셋째 날, 잔대를 더 많이 캐었습니다. 황기도 2뿌리. 유순의 발이 어느새 산길에 익숙해졌지요. 집신이 한 켤레 다 달았습니다. 유순은 새 집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8해가 지났을 때 유순의 손에 처음 상처가 났습니다. 약초의 가시줄기에 손등이 베인 것이었지요. 작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유수는 손등을 입에 가져가 한 번 빨고는 그대로 다시 풀숲을 헤쳐갔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유순의 집신이 또 다 닳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발등에 멍이 들었지요. 그러나 약초 자루는 매일 묵직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유순의 손은 이미 새색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등은 검게 그을렸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꺼워졌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풀에 베인 자국이 가득했지요. 옥가락지만이 그 손에 여전히 빛났습니다. 옥은 손이 거칠어질수록 더 푸른 빛이 도는 것 같았지요. 20날째. 유순이 약을 그릇에 따라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약입니다. 오냐. 박덕수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유순이 약그릇을 시아버지의 손에 직접 쥐어드렸지요. 그때 박덕수의 손이 며느리의 손에 잠시 닿았습니다. 박덕수가 흠칫 멈췄지요. 아가야. 네. 내 손을 좀 다오. 네. 내 손을 좀 다오. 유순이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덕수가 며느리의 손을 2 손으로 받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손등을, 손바닥을, 손가락을. 옷가락지에서 한 번 멈췄다가 다시 손가락 끝까지. 그러더니 박덕수의 흰 수염이 가늘게 떨렸지요. 내 손이 어찌 이리 거칠어졌느냐. 유순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약탕기의 마지막 김이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유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속 길이 험해 그렇습니다. 산속 길이 험해. 네. 이게 산속 길에 베인 손이냐? 이게 산속 길에 굳은 살이 박인 손이냐? 이건 매일같이 호미를 잡고 약초 줄기를 뽑은 손이지 않으냐? 아버님, 내가 2 눈은 멀었어도 손은 멀지 않았다. 새색 씨의 손이 어떤 손인지 늙은이는 안다. 내 손은 새색 씨의 손이 아니다. 유순이 가만히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덕수가 그 손을 놓지 않았지요. 아가야. 네. 매일 산에 가느냐? 네. 비가 안 오는 날에도. 네. 바람 부는 날에도. 네. 날씨가 사나운 날에도. 네. 박덕수가 며느리의 손을 자기 이마에 가져가 가만히 댔습니다. 흰 수염이 며느리의 손등을 살짝 스쳤지요. 내가 너를 짓누르는구나.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짓누른다. 아버님. 유순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제 손은 제 자랑입니다. 자랑이라. 네. 이 손이 거칠어진 것이 자랑입니다. 이 손이 베인 것이 자랑이고,
이 손에 굳은 살이 박인 것이 자랑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손인데 어찌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부끄러워 마시고 미안해 마세요. 박덕수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손을 천천히 놓았지요.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또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없다. 많이 있습니다. 박덕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두 눈은 멀었으나 그 웃음에는 빛이 있었지요. 유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유순은 또 호롱불 아래서 박재인의 책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자기 손을 가만히 호롱불에 비춰보았지요. 검게 그을린 손등, 굳은 살 박인 손바닥, 마디마디, 베인 자국. 그러나 옷가락지만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유순이 옷가락지를 가만히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세요? 호롱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24회째. 유수는 산속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능선을 둘러넘고 골짜기를 새 건넜지요. 거기서 황기군락을 발견했습니다. 클냄새가 진했고 잎이 푸르렀지요. 유순이 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황기는 뿌리가 깊어 캐기가 쉽지 않았지요. 1시간을 끙끙거려 한 뿌리를 뽑았습니다. 유순이 그 뿌리를 자루에 넣고 허리를 폈을 때 옹달샘 옆 진을 위에 짐승의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크고 둥글고 발톱 자국이 또렷한 발자국이었지요. 유순이 한참을 그 발자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손바닥을 발자국 옆에 대어 보았습니다. 유순의 손바닥보다 훨씬 컸습니다. 2배는 컸지요. 호랑이. 유순의 가슴이 가만히 뛰었습니다. 무서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쩐지 익숙한 감정이 한 줄기 솟아오르는 것 같았지요. 어릴 적 친정 뒷산에서 만났던 호랑이 새끼. 다친 다리에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었던 그 새끼. 며칠 뒤에 가보니 어미 호랑이가 멀리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 산속의 한 장면. 어쩐지 그 기억이 이 발자국 옆에서 한 번 더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유순이 가만히 일어나 발자국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옹달샘 옆에서 산속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사라진 지 얼마 안 된 발자국이었습니다. 진흙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유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자리를 정리하고 약초 자루를 메고 산을 내려왔지요. 산을 내려오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만 같았지만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매미 소리만 우거진 풀숲에서 길게 울고 있었지요. 집에 돌아오자 박덕수가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나와 계십니까? 내 발걸음 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랑이 발자국 이야기는 시아버지를 놀라게 할 것 같아 입에 담지 않기로 했지요. 오늘은 황기를 한 뿌리 캐었습니다. 황기. 네. 산속 깊은 곳에 군락이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내일도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박덕수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가야.
네. 내일은 가지 마라. 네. 내일 하루는 쉬어라. 왜요, 아버님? 내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이요? 내 어깨에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더라. 유순의 손에 들고 있던 약초 자루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아버님이 꿈에 호랑이를 보셨습니까? 그래. 황금빛 호랑이였다. 내 어깨에 앉아 있는데 내가 무서워하지 않더라. 도리어 호랑이를 가만히 토닥이고 있었지.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유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꿈은 꿈입니다, 아버님. 그렇겠지. 내일도 가야 합니다. 그래. 박덕수가 한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말리지 않았지요. 며느리의 결심이 어떤 것인지 두 눈이 멀어도 손과 발걸음만으로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러나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만나야 할 것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유수는 호롱불을 끄고 가만히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먼 산, 그 산 어디쯤에서 누군가 가만히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산속의 새들이 한꺼번에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풀잎 하나가 흔들렸다 멈췄지요. 이튿날 새벽, 유순이 또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제 갔던 산속 깊은 옹달샘, 그 옹달샘 옆 황기 군락, 거기로 향했지요. 그러나 그날 유수는 길을 잃었습니다. 28째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유수는 평소처럼 산을 올랐습니다. 어제 갔던 옹달샘, 그 옆 황기 군락. 그러나 발길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산허리에 안개가 짙어지면 길이 사라지는 법. 발 밑에 길이 있어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였지요. 유순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구나. 분명 어제 이 자리에서 옹달샘이 보였는데 옹달샘이 없었습니다. 황기 군락도 없었습니다. 발밑은 폭신한 이끼가 깔린 낯선 골짜기였지요. 유순이 한 걸음 디뎠습니다. 또 한 걸음. 그러나 디딜수록 길이 더 헷갈렸습니다. 길을 잃었구나. 유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는 않았지요. 산은 산이고 길은 어딘가에 있는 법. 해가 떠오르면 동쪽이 보일 것이고 동쪽이 보이면 마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수는 가까운 바위 하나에 앉아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풀잎이 한꺼번에 눕는 소리. 큰 짐승이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유순이 가만히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호미를 손에 단단히 쥐었지요.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친다고 도망쳐질 산속이 아니었으니까요. 풀숲이 갈라졌습니다. 황금빛 호랑이, 큰 호랑이였습니다. 등은 황금빛의 검은 줄무늬, 가슴팍은 흰빛, 눈은 호박빛으로 빛나는 어른 사내 둘이 합쳐도
그만 못한 큰 호랑이. 그 호랑이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 유순에게서 5걸음 떨어진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유순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호미는 놓지 않았지요. 호랑이도 더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유순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호박빛 두 눈이 안개 속에서 빛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마주 보고 있었을까요? 매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쳤습니다. 산속이 한순간 고요해졌지요. 호랑이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유순의 손에 든 호미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유순은 그 호미를 내리지 않고 들지도 않았지요. 그저 가만히 호랑이의 두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2걸음. 호랑이의 숨결이 들릴 만큼 가까워졌지요. 호랑이의 가슴팍이 천천히 부풀었다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호박빛 두 눈에는 어떤 사나움도 없었습니다. 사냥하는 짐승의 눈이 아니었지요. 유순이 그제야 천천히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듯이. 유순이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아니라 차분한 손이었지요. 그 손에는 옷가락지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 손에 자기 코를 가만히 댔습니다. 차고 축축한 코였지요. 그 순간 유순의 머릿속에 어릴 적 한 장면이 너무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8살의 어느 봄, 친정 뒷산. 유순이 나무를 캐러 갔다가 작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새끼는 다리를 다쳐 풀숲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순은 무서웠지만 우는 새끼가 더 안쓰러웠지요. 가까운 골짜기에서 약초 잎을 뜯어와 지식였습니다. 자기 옷고름을 풀어 약초를 새끼의 다리에 매주었지요. 새끼가 가만히 유순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 유순은 산을 내려왔고 사흘 뒤에 다시 그 자리에 가보았지요. 새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어미 호랑이 한 마리가 풀숲 사이로 유순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는 다가오지 않았고 유순도 다가가지 않았지요. 어미의 호박빛 두 눈만 한참을 유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미는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산속에서 유순을 바라보는 호랑이의 눈이 그때 어미 호랑이의 눈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새끼냐? 유순이 작게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머리를 한 번 천천히 끄덕이는 듯 했지요. 많이 컸구나. 호랑이가 유순의 손에 자기 머리를 가만히 비비었습니다. 큰 짐승의 따뜻한 머리. 유순의 손이 그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황금빛 털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가르랑거렸습니다. 큰 짐승의 그 깊은 가르랑 소리가 산속에 낮게 깔렸지요. 고맙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유순의 두 눈에 한 방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았지요. 호랑이가 가만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한 걸음 골짜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유순을 돌아보았지요. 유순이 그 눈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따라오라는 눈이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게냐. 호랑이는 대답 대신 또 한 걸음 걸었지요. 유순이 일어나 자루를 메고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안개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순도 천천히 걸었지요. 호랑이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풀잎이 살짝 눕는 소리, 흙 위에 발이 닿는 작은 소리. 유순도 호랑이의 발자국을 밟듯 따라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안개가 갑자기 걷혔습니다. 발 밑에 골짜기 하나가 펼쳐졌지요. 골짜기 가운데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옹달샘 가에는 도라지, 잔대, 황기, 더덕이 풀숲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신비한 옹달샘이었지요. 약초들의 잎이 푸르고 풍성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가꾼 약초밭처럼. 유순이 그 광경 앞에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호랑이가 골짜기 한가운데서 유순을 돌아보았습니다. 유순이 자루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호미질을 시작했지요. 도라지가 손쉽게 뽑혔습니다. 잔대가 흙을 흩으며 올라왔습니다. 황기가 깊고 통통한 뿌리를 드러냈지요. 1시간 만에 약초 자루가 묵직해졌습니다. 호랑이는 그동안 옹달샘 옆 바위에 엎드려 유순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르랑 소리도 내지 않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저 호박빛 두 눈만 며느리의 등 뒤를 따라다녔지요. 유순이 자루의 입을 묶고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도 일어났지요. 고맙다. 호랑이가 머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오늘 너 덕분에 아버님 약을 한 달은 끊임없이 다려 드릴 수 있겠다. 호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앞장서서 골짜기 밖으로 걸었지요. 산을 내려가는 길까지 호랑이가 유순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이 멀리 보이는 산허리에서 호랑이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도 되겠다. 호랑이가 가만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일 또 와도 되느냐? 호랑이가 호박빛 두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유순이 호랑이의 머리를 한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그 손에 머리를 기대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금빛 등이 풀숲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유순이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유순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날부터였지요. 유순의 약초 채집이 한결 수월해진 것은 호랑이는 매일 산속에서 유순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유순이 산길에 들어서면 어느 능선에선가 풀숲이 한번 갈라지고 황금빛 등이 한번 보였다가 옹달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지요. 호랑이는 한 번도 마을 가까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순도 호랑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요. 시아버지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저 마음속에만 간직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짐승의 깊은 산속의 비밀로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50일째, 60일째, 70일째. 유순의 약초 자루는 매일 묵직했습니다. 박덕수의 약은 끊김이 없었지요. 박덕수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줄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살인문 옆 살구나무 아래까지 걸어 나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70일째 되던 날, 유순이 산속 옹달샘에서 약초를 캐다가 잠시 허리를 폈을 때, 옹달샘 건너편 풀숲에서 무언가가 흰빛으로 한 번 일렁였습니다. 흰 머리, 흰 두루마기, 한 노인의 그림자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지요. 유순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옹달샘 가에 엎드려 유순을 가만히 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유순이 가만히 갸웃했습니다. 방금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호랑이가 호박빛 두 눈을 한번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마치 곧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유수는 그 말없는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약초 자루는 묵직했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가을의 첫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산자락의 잎사귀들이 끝부터 살짝 노래지고 있었지요. 100일까지 이제 30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90일째. 가을이 한층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인문 옆 살구나무에는 살구가 노랗게 익었고 들녘 끄트머리에는 갈대가 흰 꽃을 흔들었지요. 그러나 가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우물도 여전히 말라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았습니다. 올해는 흉년일세. 쌀독에 쌀이 한 돛박씩밖에 안 남은 집이 태반이라네. 산 너머 도적대 소문은 또 어떻고. 그게 진짜로 다가오고 있다지 않은가. 읍내까지 내려와서 떼강도질을 했다는데 우리 산골까지는 안 오겠지. 안 와야 할 텐데. 안 와야 할 텐데. 마을 어른들의 얼굴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유순도 우물가에서 그 말들을 들었지만 도적이 정말 산골까지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요. 가뭄에 도적이 떠돈다는 풍문은 봄부터 들렸지만 그것은 늘 먼 마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새벽, 90일째 새벽이었습니다. 유순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산허리를 내려오는데 호랑이가 평소답지 않게 옆을 따라왔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는 산자락까지 내려왔지요. 평소에는 산허리에서 멈춰 마을 쪽으로는 한 걸음도 내려오지 않던 호랑이가요. 유순이 의아해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까지 따라오느냐? 호랑이가 호박빛 두 눈으로 마을 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가르랑 소리가 평소보다 깊고 낮았지요. 유순이 호랑이의 시선을 따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무언가 어른거렸습니다. 사람의 모습 같았지만 평소 마을의 어른들이 다니는 모습이 아니었지요. 더 사납고 더 거칠고 더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유순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도적이구나. 호랑이가 가만히 으르렁거렸습니다. 송곳니가 살짝 보였지요. 아버님. 유순이 박덕수를 떠올렸습니다. 살인문 옆 살구나무 아래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을 시아버지. 두 눈이 멀어 도망칠 수도 없는 시아버지. 유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아버님. 유순이 약초 자루를 내던지고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집신이 한짝 벗겨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호랑이도 따라 뛰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산자락 끝에서 한 번 멈췄지요. 마을에는 함부로 내려가지 않는 호랑이의 다짐이 있었으니까요. 유순이 한 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제발 따라와 다오. 이번 한 번만. 호랑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송곳니를 한 번 더 드러내고는 산자락을 뛰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승의 묵직한 발자국이 가을 풀숲을 짓밟았지요. 마을, 살인문 앞, 도적이 셋이었습니다. 한 놈은 외파리, 한 놈은 얼굴에 칼자국, 한 놈은 누런 이를 드러낸 마른 사내, 모두 굶주리고 사납고 더러운 행색이었지요. 외파리가 우두머리인 모양이었습니다. 늙은이 혼자 있구만. 외파리가 박덕수를 보고 비웃었지요. 박덕수는 살인문 옆 살구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인기척에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누구신가? 박덕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늙은이 두 눈이 멀었네. 칼자국이 코웃음을 쳤지요. 오히려 잘 됐어. 못 알아볼 테니. 마른 사내가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외파리가 살인문을 발로 차고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늙은이, 쌀독 어디 있나? 쌀독에는 쌀이 별로 없네. 별로? 그럼 별로라도 다 내놔. 가져가시게. 박덕수가 침착하게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적들이 부엌으로 우르르 몰려갔지요. 쌀독을 부수는 소리, 항아리를 깨는 소리, 약탕기가 떨어지는 소리. 박덕수의 손에 든 지팡이가 가늘게 떨렸지만 박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도적들이 쌀 한 자루와 약초 한 묶음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다야? 외파리가 박덕수의 멱살을 잡았지요. 그게 다일세. 이 늙은이가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더 내놔. 숨긴 게 없네. 숨긴 게 없어. 두고 봐. 외파리가 박덕수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덕수가 살구나무 옆에 쓰러졌지요. 긴 두루마기가 흙먼지에 더러워지고 흰 수염이 흩어졌습니다. 외파리가 다리로 박덕수를 짓누르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늙은이, 마지막으로 묻겠다. 더 있어, 없어? 없네. 그래. 칼이 박덕수의 목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유순이 살인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한쪽 집신이 벗겨진 맨발로 푸른 무명 저고리가 산길에 찢어졌고 다홍 무명 치마가 흙먼지에 더러워졌고 틀의 머리가 풀어져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그란 두 눈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유순이 박덕수의 위로 자기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칼이 유순의 등에 닿기 직전에 외파리가 한 번 멈칫했지요. 이 어린 년은 또 뭐냐?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시아버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두 눈이 멀어 사실 일밖에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가져가실 게 있으면 다 가져가시되 부디 이분의 머리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유순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외파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새색시야. 너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너도 가져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분께만 손을 대지 마십시오. 칼자국이 유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순은 박덕수를 끌어안은 손을 풀지 않았지요. 박덕수가 며느리의 어깨를 더듬어 잡았습니다. 아가야, 너부터 도망쳐라.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버님. 이 어린 것아. 도망치지 않습니다. 칼자국이 유순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르르릉. 마당 한쪽에서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지요. 도적 셋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살인문 너머에서 황금빛 큰 짐승 한 마리가 마당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등은 황금빛의 검은 줄무늬, 가슴팍은 흰빛, 송곳니는 햇살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호랑이. 마을 한가운데 호랑이가 들어오다니. 도적 셋의 얼굴이 한순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마른 사내가 칼을 떨어뜨렸지요. 칼자국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외파리만이 칼을 들고 호랑이를 노려보았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외파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유순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도적 셋을 차례로 노려보았지요. 송곳니 사이로 깊은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호랑이가 새색시 거냐? 외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순이 박덕수를 끌어안은 채 가만히 대답했지요. 제 거가 아닙니다. 산속에 사는 짐승입니다. 다만 제게는 다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도적에게 다정한 짐승은 아니지요. 호랑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적 셋이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섰지요. 호랑이가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외파리가 칼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새새댁, 우리 살려주시오. 마른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자국도 무릎을 꿇었지요. 외파리만 끝까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실 분은 따로 계십니다. 유순이 호랑이를 가만히 보았지요. 이 산속 어른께 빌어보시지요. 살려주신다면 살 것이고 안 살려주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적 셋이 호랑이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랑이가 한참을 그들을 노려보다가 송곳니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크게 한 번 포효했습니다. 산이 흔들릴 만큼 큰 포효였지요. 도적 셋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자루를 내던지고 살인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외파리도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지요. 그들은 마을 길을 한참 뛰어가다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그 산골에 도적이 들지 않았다 합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유순을 보았지요. 유순이 박덕수를 아는 채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박덕수는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 호랑이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큰 짐승이 거기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아가야. 박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내 곁에 호랑이가 있느냐? 네, 아버님. 두렵지 않으냐?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박덕수가 가만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친 손을, 옷가락지 끼인 손을. 그 옛날 너 어렸을 적 호랑이 새끼를 살린 일이 있다고 들었다.
들었다. 우리 제인이가 혼인 전에 너희 친정에 갔다가 마을 어른께 들었다 했지. 내가 그때는 별 뜻 없이 흘려들었는데 오늘 그 호랑이가 너에게 돌아왔구나. 네, 아버님. 고맙다, 산속 어른. 박덕수가 호랑이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호랑이도 가만히 머리를 숙였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살인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당에 흙먼지가 살짝 일었습니다. 호랑이가 살인문을 나서며 한번 유순을 돌아보았지요. 그 호박빛 두 눈에서 유순은 작은 인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마을에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산에 오면 늘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 인사였지요. 호랑이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박덕수와 유순만 남았습니다. 박덕수가 며느리를 가만히 끌어당겨 안았지요. 흰 수염이 며느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아가야. 네, 아버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네, 아버님. 살아있습니다. 그때 살인문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첨지가 마을 어른들 몇을 데리고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지요. 도적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인문에 도착했을 때 도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새세댁, 무사하시오? 김첨지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외파리가 떨어뜨린 칼, 도적들이 내던진 자루, 그리고 유순에 찢어진 저고리와 풀어진 머리. 김첨지가 한참을 말을 잃었지요. 새댁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도적이 정말 들었던 것이오? 네, 어른. 그런데 어떻게 막았소? 늙으신 시아버님 한 분뿐이시고 새댁 그 작은 몸으로. 유순이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속 어른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산속 어른? 네. 산속 어른이라니 누구 말이오? 유수는 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살인문 너머 산자락을 한번 가만히 보았습니다. 김첨지도 그 시선을 따라 산자락을 보았지요. 산은 고요하고 가을잎이 살짝 노래져 있었습니다. 김첨지의 얼굴에 어떤 깨달음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새댁. 네, 어른. 내가 부끄럽소. 우리 마을이 지난 100일 동안 새댁 한 사람을 외면했소. 새댁이 그 어린 몸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우리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않았소. 도리어 독한 새댁이라 수군거렸소. 그런데 오늘 새댁이 도적을 막고 시아버님을 살리고 우리 마을을 살렸소. 산속 어른까지 새댁을 도왔다 하시니 우리가 김첨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지요. 박덕보도 어디선가 달려와 마당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새댁. 우리가 새댁을 몰라봤소. 아닙니다. 어른들. 우리가 새댁에게 못된 말을 했소. 잊었습니다. 새댁. 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마당의 어른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수는 그저 가만히 박덕수를 부축하며 흙먼지를 털어들이며 살구나무 아래 자리에 다시 앉혀드렸습니다.
살구나무에서 노란 잎사귀 하나가 또 천천히 떨어졌지요. 100일까지 이제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일째 새벽이 왔습니다. 마을은 도적이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술렁였지요. 마을 어른들은 새벽마다 박시댁 살인문 앞에 와서 조심스레 안부를 묻고 갔습니다. 김첨지는 자기 집 마지막 쌀 한 대박을 이고와 살인문 앞에 놓고 말없이 절하고 갔지요. 박덕보도 며칠 만에 형님 댁에 와서 마당 한 구석에서 한참을 고개를 숙이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순의 100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적이 다녀갔다고 해서 산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약은 여전히 끊김없이 다려드려야 했고, 약초는 여전히 산속에 있었습니다. 100일째 새벽. 닭이 울기 전 유수는 또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새 집신을 신고 새로 묶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호미를 허리에 차고 푸른 무명 저고리는 이제 색이 많이 바랬고 다홍 무명 치마는 끝자락이 달아 있었지요. 그러나 틀의 머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옷가락지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유순이 살인문을 닫으며 안방을 향해 한 번 깊이 절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안방에서 박덕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래, 100일째구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그리고 아가야. 네. 오늘이 마지막 산행이 되어도, 오늘이 또 다른 시작이 되어도, 너는 내 며느리다. 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유순이 집신을 단단히 묶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을 새벽 안개가 산허리에 자욱했지요. 그러나 유수는 이제 안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산이 무섭지 않았고 짐승이 무섭지 않았지요. 100일이 유순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서 호랑이가 평소처럼 능선에 서서 유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호랑이는 평소와 달랐지요. 평소에는 능선에서 옹달샘 골짜기까지 길을 안내하던 호랑이가 그날은 능선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유순이 의아해 물었지요. 어디로 가는 게냐? 호랑이는 대답 없이 발걸음만 옮겼습니다. 골짜기를 둘넘고 능선을 셋지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산속까지. 유순이 따라가다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처음 와본다. 길을 잘 봐 두어야 하겠다. 호랑이가 가만히 유순을 돌아보더니 한 골짜기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골짜기 안쪽에는 안개가 더 짙게 끼어 있었지요.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듯 호랑이가 머리를 안쪽으로 한 번 돌렸습니다. 나만 들어가라는 게냐? 호랑이가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자기는 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자세였지요. 유순이 잠시 망설였지만 호랑이의 눈에 깊은 평온이 있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알겠다. 다녀오마. 유순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더 짙어졌지요. 발밑은 폭신한 이끼였습니다. 풀잎 위에 이슬이 무겁게 맺혀 있었지요. 그 골짜기는 다른 산속과 어딘가 달랐습니다. 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매미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옅은 바람 한 줄기와
클 냄새만이 있었습니다. 골짜기 한가운데 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새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푸른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옹이 진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 노인이 골짜기 한가운데 큰 바위 옆에 서서 유순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유순은 한참 그 자리에 멈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오느라 수고하였구나, 세댁.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산속 옹달샘에서 솟는 물처럼 맑고 깊었지요. 제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 이 산 속에서 너만큼 부지런히 발걸음을 한 사람이 있느냐? 100일을 끊임없이 산을 오르내리는 며느리가 있다는 소식이 산짐승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새소리가 그 소식을 부지런히도 옮겼지. 너의 호랑이 친구도 너의 이야기를 자주 이 골짜기까지 가져왔단다. 유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일이 무엇이냐? 효녀에게 하늘은 부끄러움을 묻지 않는단다. 노인이 손에 든 무언가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풀잎으로 정성껏 감싼 무언가였지요. 노인이 그것을 풀어 보였습니다. 한 뿌리의 산삼이었습니다. 크고 곧고 잎이 5갈래로 갈라진 산삼. 잔뿌리가 사방으로 부드럽게 뻗어 있고 몸통은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산삼. 가을 새벽 햇살이 안개 사이로 한 줄기 비쳐와 그 산삼을 비추었지요. 산삼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이게 무엇이옵니까? 천년 산삼이다. 천년이라니요. 산속에 천년을 묻혀 있던 산삼이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도 없고 사람의 눈에 띈 적도 없는. 다만 효녀에게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지. 어르신, 가져가거라. 저 같은 며느리가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너 같은 며느리이기에 이런 귀한 것이다. 노인이 산삼을 유순의 두 손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유순의 거친 손에 산삼이 부드럽게 안겼지요. 그 무게가 무겁지 않았는데도 마음에는 산 하나를 아는 듯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유순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올랐지요. 어르신,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산에 사는 늙은이다. 이름은 묻지 마라. 다만 너의 100일을 산이 보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네, 어르신. 가서 정성껏 다려 시아버지께 드려라. 사흘에 걸쳐 3번을 다려 드리거라. 첫째 잔에는 발끝이 따뜻해질 것이고, 둘째 잔에는 손끝이 따뜻해질 것이고, 셋째 잔에는 두 눈이 따뜻해질 것이다. 유순이 한 번 흠칫했습니다. 두 눈이라 하셨습니까? 두 눈이라 하였다. 어르신, 가거라. 너의 호랑이 친구가 너를 기다린단다. 노인이 가만히 손을 들어 골짜기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유순이 산삼을 가슴에 안고 깊이 절했지요. 1번, 2번, 3번. 3번째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거기 없었습니다. 안개만 가득했지요. 노인이 서 있던 자리에는 풀잎 한 줄기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순이 산삼을 자루에 정성껏 넣고 골짜기를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골짜기 입구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지요. 호랑이의 두 눈이 유순의 자루를 한번 보고는 가만히 깜빡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 너도 알고 있었구나. 호랑이가 가만히 가르랑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산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유수는 자루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산자락에서 호랑이는 평소처럼 멈춰 섰지요. 유순이 호랑이 앞에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100일 동안 정말 고맙다. 호랑이가 며느리의 손에 머리를 가만히 비비었습니다. 황금빛 털이 며느리의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지요. 또 산에 올라도 되겠느냐? 호랑이가 호박빛 두 눈을 한번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고맙다. 유수는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살인문이 보였을 때 박덕수가 살구나무 아래 서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만은 멀리서부터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캐어 왔느냐? 천년 산삼 한 뿌리입니다. 박덕수가 한 번 멈칫했지요. 천년 산삼이라. 네, 아버님. 산속 어르신께서 주셨습니다. 산속 어르신이라. 네. 박덕수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아가야. 네. 내 정성이 산을 움직였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그저 약초를 캐었을 뿐입니다. 아니다. 산이 사람을 알아본 것이다. 산이 너를 알아본 것이다. 박덕수의 두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긴 수염을 타고 한 줄, 또 한 줄. 유순도 울었지요. 그러나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유수는 천년 산삼을 정성껏 손질하여 사흘 동안 3번 다려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첫째 날, 산삼의 잔뿌리만 가만히 다듬어 깨끗한 물에 달였지요. 박덕수가 그 첫째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박덕수가 며느리를 불렀지요. 아가야, 발끝이 따뜻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발끝이 따뜻하구나. 유순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둘째 날, 산삼의 몸통 일부를 가늘게 썰어 정성껏 다렸습니다. 박덕수가 그 둘째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박덕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손끝이 따뜻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손끝이 따뜻하구나. 유순이 또 가만히 웃었지요. 셋째 날, 산삼에 남은 몸통과 머리 부분을 모두 정성껏 다렸습니다. 양 냄새가 부엌 가득, 마당 가득 퍼졌지요. 안방까지 그 양 냄새가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유순이 약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덕수가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아버님, 마지막 잔입니다. 오냐. 박덕수가 약그릇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마셨지요. 약그릇을 비우고 박덕수가 잠시 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박덕수의 두 눈이 처음으로 빛을 잡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이었습니다. 호롱불의 그림자 같은. 그 다음에는 형체가 잡혔지요. 사람의 윤곽 같은. 그 다음에는 색이 들어왔습니다. 푸른 저고리, 다홍치마, 흰 앞치마. 그 다음에는 얼굴이 들어왔지요. 동그란 두 눈, 흰 피부, 단정한 틀의 머리,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작은 키, 그리고 거칠어진 두 손. 그 손에 푸른 옷가락지. 박덕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시야에 들어온 세상에서 박덕수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며느리의 얼굴이었지요. 아가야, 아버님, 아가야 보인다. 유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 가셨다가 다시 발그레 돌았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요? 보인다. 내 얼굴이 보인다. 내 손이 보인다. 내 거칠어진 손이 보인다. 박덕수가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손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댔지요. 흰 수염이 며느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박덕수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본 6년이 미안하구나. 아버님. 유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덕수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마주 잡았지요.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아가야. 네. 내가 우리 박씨 집안의 빛이다. 내가 이 산골의 빛이다. 내가 임금의 눈에까지 들어간 빛이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두 사람이 살구나무 아래에 한참을 마주 서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구나무 가지를 가만히 흔들었지요. 노란 잎사귀 하나가 천천히 떨어져 며느리의 틀의 머리에 살짝 앉았다가 발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산자락을 가리키며 작게 외쳤지요. 저기.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자락의 한 능선. 가을 햇살이 비치는 그 능선의 한 바위 위에 황금빛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은 황금빛의 검은 줄무늬, 가슴팍은 흰빛, 호박빛 두 눈은 멀리서도 빛났지요. 호랑이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마을 한가운데의 효녀, 정여문 앞에 서 있는 어린 새댁 한 사람을 그저 가만히 깊이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합장했지요. 산속 어른의 짐승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순이 산자락을 향해 가만히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호랑이는 거기 없었습니다. 빈 능선 위에 가을 햇살만이 노랗게 비치고 있었지요. 박덕수가 며느리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네, 친구가 가는구나. 네, 아버님. 산속 어른께서 가십니다. 고마운 어른이시다.
네. 해가 살구나무 너머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마을 살인문 앞 효녀, 정려문 위로 가을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요. 7 고을의 사또 행차도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관찰사는 마지막으로 박덕수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약속했지요. 박형,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네, 자네. 행차가 사라지고 마을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100일 전의 고요함과 달랐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 효녀 정려문이 들어오고, 효녀 정려문 넘어 산자락이 들어오고, 산자락 위 호랑이가 사라진 빈 능선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조용한 자랑이 되었지요. 그날 밤, 유수는 안방 옆 작은 건넌방에서 호롱불 아래 박재인의 책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지요. 서방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100일을 다 채웠습니다. 아버님 눈이 다시 떠졌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외롭지 않습니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호롱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지요. 어쩐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순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00일 전의 웃음이 아니었지요. 100일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다듬어진 깊고 단단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먼 산, 그 어디쯤에서 황금빛 호랑이 한 마리가 옹달샘 가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산속 흰 노인이 그 호랑이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고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지요. 가을이 그 산골에 깊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깊은 산골, 박시댁 어린 새댁 유순의 효심이 산을 움직인 100일의 이야기였습니다.